경기도 양평의 한적한 숲속 그림 같은 저택이 한 채 서 있습니다. 높은 담벼락 너머로 보이는 정원은 값비싼 소나무들로 가득 차 있지요. 이 화려한 집의 주인은 바로 자수성가한 사업가 최판석 씨입니다. 그는 동네에서 소문난 재력가이자 남부러울 것 없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집 뒷마당에는 모두가 외면하는 비밀이 하나 있었죠. 구석진 계집 앞에 웅크린 개 한 마리, 바로 진돗개 백호였습니다. 예전엔 눈처럼 하얀 털을 뽐내며 마을 사람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했지요. 하지만 지금의 백호는 다릅니다. 얼굴 왼쪽은 털 한 올 없이 일그러졌고 붉은 화상 흉터가 훈장처럼 남았습니다. 3년 전 최 씨의 가구 공장에 큰 불이 났던 날을 기억하시나요? 모두가 자기 목숨 챙겨 도망칠 때 잠든 주인을 깨운 건 백호였습니다. 불길 속에서 주인의 옷자락을 물고 필사적으로 밖으로 끌어냈던 녀석이죠. 덕분에 최 씨는 털끝 하나 안 다쳤지만 백호는 아름다운 외모를 잃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리한 경공이라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해댔지만 정작 주인인 최 씨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그는 백호를 볼 때마다 진심으로 구역질이 올라오는 걸 참아야 했거든요. 아이고, 우리 백호가 고생 많았지? 겉으로는 인자하게 머리를 쓰다듬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짜증뿐입니다. 이 괴물 같은 게 왜 안 죽고 살아서 내 비싼 카펫에 저 흉한 얼굴을 비벼? 최 씨에게 백호는 생명의 은인이 아니라 집안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오점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업 파트너가 집을 방문하자 최 씨는 백호를 구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최 회장, 저게는 꼴이 왜 저런가? 손님의 질문에 최 씨는 얼굴을 붉히며 부끄러운 듯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저 녀석이 산책하다 사고가 나서요. 곧 처분할 예정이니 신경 쓰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백호는 주인의 눈빛에서 공포를 읽었습니다. 나를 지켜주던 따뜻한 주인의 손길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속으로 혀를 끌털차며 생각했죠. 은혜도 정도껏 갚아야 하는 법이지. 저 흉물스러운 얼굴을 매일 보라니 이건 나를 고문하는 거나 다름없어. 그는 백호의 밥그릇을 발로 밀치며 차가운 눈초리로 녀석을 노려보았습니다. 너만 없으면 내 집이 완벽할 텐데 왜 눈치도 없이 꿋꿋하게 살아있니? 백호는 슬픈 눈망울을 껌뻑거리며 주인의 바짓가랑이에 머리를 비볐지만 최 씨는 더럽다는 듯 발을 뺐습니다. 이미 그의 마음속에서 백호는 가족이 아닌 버려야 할 쓰레기였습니다. 그 비정한 결심이 서서히 싹틀 무렵 양평의 하늘에는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죠. 세상에, 여러분 알고 보니 최 씨의 마음은 이미 돌았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의 눈에는 흉터가 훈장으로 보여야 할 텐데 욕심 많은 이 노신사의 눈에는 그저 집값을 떨어뜨리는 흉물로만 보였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마당에서 정원수를 가꾸던 최 씨에게 이웃집 부유한 사모님들이 찾아왔죠. 어머, 최 회장님 댁 정원은 언제 봐도 참 고급스러워요. 기분이 좋아진 최 씨가 껄껄 웃으며 어깨를 으쓱하던 그 찰나였습니다. 구석에 잠자코 앉아있던 백호가 주인을 보고 반가워 꼬리를 흔들며 절뚝거리는 다리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저게 뭐야? 사모님 중 한 명이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을 치고 말았습니다. 백호의 일그러진 얼굴 근육이 햇빛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죠. 최 회장님, 저게 좀 보세요. 무슨 좀비 영화에 나오는 괴물 같아요. 아이고, 무서워라. 소름 돋네. 사람들의 노골적인 혐오 섞인 반응에 최 씨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겉으로는 어색하게 허허 웃으며 백호를 발로 툭 밀어냈습니다. 아유, 별거 아닙니다. 길 잃은 유기견이 자꾸 들어오길래 불쌍해서 밥이나 좀 준 거예요. 세상에 자기 생명의 은인을 지나가는 떠돌이 개 취급을 하다니요. 백호는 주인의 차가운 발길질에 당황한 듯 커다란 눈을 깜빡였죠. 주인님, 저예요. 백호예요. 불길 속에서 당신을 깨웠던 백호요. 걔는 눈으로 간절히 말하고 있었지만 최 씨의 속마음은 추악하기 짝이 없었죠. 이 재수 없는 짐승놈아. 너 때문에 내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겠어? 괴물 키우는 이상한 노인네라고 하겠지? 손님들이 돌아가자마자 최 씨는 들고 있던 전정 가위를 내던졌습니다. 이 쓸모없는 놈, 저리 안 가. 그는 백호의 밥그릇을 걷어찼습니다. 플라스틱 그릇이 마당바닥을 구르며 말라비틀어진 사료들이 흩어졌죠. 백호는 꼬리를 다리 사이로 감추고 자신의 보금자리인 좁은 계집으로 천천히 기어들어갔습니다. 최 씨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집 안으로 들어갔죠. 그날 밤 최 씨는 서재에 앉아 비싼 위스키를 잔에 따랐습니다. 창밖에는 보슬보슬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어둠 속에서 백호의 신음이 들렸습니다. 습도가 높아지면 화상 부위가 욱신거리고 가려운 모양이었습니다. 최 씨는 그 소리조차 듣기 싫어 창문을 쾅 닫아버리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결판을 내야겠어. 공장에 불이 난 것도 다 저놈 탓이야. 저놈이 들어오고 나서 재수가 없어. 불구덩이에서 나를 구해준 게 아니라 어쩌면 저놈이 화마를 몰고 온 걸지도 몰라. 참으로 무서운 자기 합리화 아닙니까? 고마운 마음을 지우기 위해서 그는 백호를 악마로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여보게, 나 최판석이야. 그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원도 산골에 그 땅 있지? 내일 거기 좀 다녀와야겠어. 그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빗소리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고 백호는 그것이 자신의 눈물인지 하늘에서 내리는 비인지 모른 채 차가운 바닥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주인의 마음이 이미 떠났다는 것을 이 영리한 개는 예감하고 있었을까요? 최 씨는 잠자리에 들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이면 이 지긋지긋한 괴물도 안녕이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백호를 버리고 새로 들여올 비싼 혈통의 강아지 생각뿐이었죠.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끝이 없는지, 그리고 그 끝이 얼마나 차가운지 우리는 이제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새벽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던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최판석 씨는 평소와 다르게 백호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었죠. 백호야, 우리 드라이브 갈까? 오랜만에 멀리 놀러 가자꾸나. 그의 목소리는 참 따뜻했지만 그 눈 속엔 도끼가 서려 있었죠. 백호는 그것도 모르고 좋아서 아픈 다리를 끌며 꼬리를 쳤어요. 주인님이 드디어 나를 용서하셨나? 다시 예전처럼 사랑해 주시려나? 그 녀석의 맑은 눈망울을 보면서도 최 씨는 속으로 비웃음을 흘렸죠. 그래, 마지막 서비스니까 즐겨라. 이따가 내가 버려질 곳은 사람 발길도 닿지 않는 지옥이니까. 최 씨는 백호를 뒷좌석이 아닌 트렁크 옆 좁은 칸에 밀어 넣었죠. 고급 가죽 시트에 흉측한 털이 닿는 것조차 소름 끼쳤기 때문이죠. 차는 양평을 벗어나 굽이굽이 강원도 깊은 산골로 향했습니다. 빗줄기는 굵어져 앞이 안 보이고 와이퍼는 쉴 새 없이 움직였죠. 3시간쯤 달렸을까요? 인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험하고 깊은 숲길에 차가 섰습니다. 최 씨는 트렁크 문을 열고 백호의 목줄을 거칠게 풀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실컷 뛰어놀아라. 백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인의 얼굴과 숲을 번갈아 봤죠. 차가운 빗물이 백호의 화상 자국 위로 무자비하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최 씨는 녀석이 다시 타지 못하게 재빨리 운전석으로 돌아갔습니다. 주인님, 저 여기 있어요. 저를 두고 어디 가시는 건가요? 백호가 다급하게 차 문을 긁었지만 최 씨는 창문을 굳게 닫아 걸었죠.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드디어 이 흉물 덩어리를 치웠다. 이제 내 인생의 오점은 사라졌어. 공장 불난 거 생각하면 속이 터져. 내 놈이 내 운을 다 뺏어간 거야. 최 씨는 가차없이 가속 페달을 밟았죠. 백호는 찢어지는 비명을 지르며 멀어지는 차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화상 입은 다리는 진흙탕에 빠지고 숨은 턱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산길 위에서 백호는 구르고 넘어지길 반복했죠. 백미러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최 씨는 오히려 짜릿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너 때문에 재수가 없었어.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그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빗길을 뚫고 멀리 사라져갔습니다. 백호는 결국 다리에 힘이 풀려 차가운 진흙 바닥에 주저앉았죠. 주인의 차 뒤등불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백호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녀석의 눈에서 흐르는 것이 빗물인지 피눈물인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비정한 주인은 승리했다고 믿었겠지만 하늘은 이 착한 개를 버리지 않았거든요. 죽음의 문턱에 선 백호 앞에 과연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진정한 영웅의 탄생은 바로 지금 이 처절한 빗속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지나간 강원도 산골은 시리도록 차가운 정적만 남았습니다. 버려진 백호는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며칠을 꼼짝 않고 앉아 있었지요. 배고픔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주인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절망이었습니다. 녀석의 하얀 털은 진흙 범벅이 되었고 화상 입은 얼굴엔 파리가 꼬였습니다. 낑낑 하며 가냘픈 소리를 내봐도 대답하는 건 차가운 산바람뿐이었죠. 죽음의 그림자가 백호를 덮칠 무렵 저 멀리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등산복 차림의 한 남자가 나타났죠. 그는 민간 구조견 센터의 강 팀장이었습니다. 길을 잃은 개를 발견한 그의 눈이 순식간에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세상에,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강 팀장은 백호의 처참한 몰골의 할 말을 잃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사람들에게 괴물이라 손가락질 받던 그 흉측한 화상 자국을 본 것이죠. 하지만 강 팀장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인상을 찌푸렸겠지만 그는 백호의 눈에서 불꽃을 보았습니다. 이 녀석, 보통 녀석이 아니구나. 이 깊은 산속에서 이 몸으로 견디다니. 강 팀장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지만 백호는 으르렁거리며 이빨을 드러냈죠. 이미 인간에게 깊은 상처를 받은 터라 누구도 믿을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괜찮아, 아가. 해치려는 게 아니야. 강 팀장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배낭에서 먹을 것을 꺼내 던져주었죠. 배고픔에 눈이 뒤집힐 법도 한데 백호는 먹이보다 남자의 눈을 살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영특하고도 슬퍼서 강 팀장의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누가 이런 보석 같은 아이를 버렸을까? 사람을 구하려다 얻은 상처 같은데. 강 팀장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상처는 백호의 죄가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려다 얻은 훈장이라는 것을요. 그는 서두르지 않고 바닥에 앉아 백호가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백호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가와 강 팀장의 손바닥에 코를 갖다 댔습니다. 그것은 백호가 세상에 다시 내민 작고도
위대한 화해의 손길이었지요. 그래, 이제 가자. 너는 혼자가 아니야. 강 팀장은 겉옷을 벗어 백호를 감쌌습니다. 죽어가던 백호의 새로운 인생이 이 깊은 산속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었죠.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사람을 향한 두려움을 지우는 일은 화상 흉터보다 더 깊은 흉이었으니까요. 강 팀장의 센터로 온 백호는 한동안 구석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손길만 닿으려 해도 몸을 잘게 떨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죠. 그 비가 오던 밤의 기억이 어린아이 같은 백호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문신이 된 겁니다. 강 팀장은 그런 백호를 보며 매일 밤 정성껏 약을 발라주었지요. 백호야, 이건 상처가 아니야.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훈장이란다. 강 팀장은 따뜻하게 데운 수건으로 백호의 일그러진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무렵 우리 최판석 씨는 대체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요? 그는 양평 저택에서 아주 편안하게 비싼 등심을 구워 먹고 있었답니다. 그의 머릿속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아휴, 이제야 살 것 같네. 그 흉측한 놈 안 봐서 눈이 다 시원해. 거울 볼 때마다 내 운이 달아나는 것 같더니 진작에 버릴 걸 괜히 사료만 축냈어. 세상에 어쩜 저리 뻔뻔할 수 있을까요? 자신을 구하려다 얼굴이 녹아내린 개를 사료 축내는 짐승 취급을 하다니요. 최 씨는 백호가 버려진 산속에 폭우가 쏟아졌다는 뉴스를 보고도 콧노래를 부르며 와인을 마셨습니다. 뭐 산짐승 밥이라도 됐겠지. 그게 자연의 섭리 아니겠어?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입니다. 하지만 백호는 죽지 않았습니다. 강 팀장이 매일 썰어주는 신선한 고기와 진심 어린 다정함에 마음을 열었죠.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강 팀장이 훈련용 조끼를 가져오자 백호가 스스로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그래, 백호야. 할 수 있겠어? 너의 그 예리한 감각을 이제 사람을 살리는데 써보자꾸나. 백호는 꼬리를 천천히 흔들며 강 팀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지요. 주인님, 저는 더 이상 괴물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지키는 영웅이 될 거예요. 백호의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깊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 팀장은 백호를 데리고 훈련장 넓은 잔디밭으로 나갔습니다. 화상 입은 다리는 조금 절뚝거렸지만 백호는 멈추지 않고 달렸습니다. 냄새를 맡고 장애물을 넘고 가상의 실종자를 찾아내는 훈련들. 백호는 다른 개들보다 2배, 3배로 독하게 훈련을 견뎌냈습니다. 마치 자신을 버린 세상에게 보란 듯이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좋아, 백호. 아주 잘했어. 강 팀장의 칭찬이 들릴 때마다 백호는 힘차게 짖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소리는 강원도 깊은 산골을 지나 멀리 양평까지 닿을 듯이 당당했죠. 하지만 훈련은 쉽지 않았습니다. 화상 입은 피부는 땀이 나면 따가웠고 여름볕 아래에선 붉게 달아올랐죠. 그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백호는 자신을 버리던 최 씨의 차 뒷모습을 떠올리며 이빨을 꽉 깨물었습니다. 슬픔은 어느새 거대한 에너지가 되어 백호를 성장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센터의 훈련은 날이 갈수록 강도를 더해갔습니다. 백호의 화상 입은 다리 근육은 점점 단단하게 차올랐지요. 하지만 녀석에게는 넘지 못한 거대한 벽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에 대한 지독하고도 처절한 공포였습니다. 훈련장 한쪽에 작은 연기만 피어올라도 백호는 털을 세우며 뒤로 물러났죠. 그날의 뜨거웠던 열기와 자신을 버린 주인의 차가운 눈빛이 동시에 떠올랐기 때문일 겁니다. 강 팀장은 그런 백호의 곁에 앉아 녀석의 흉터 위를 살며시 쓸어내렸죠. 백호야, 뜨거웠지? 무서웠지?
하지만 이제 불은 너를 해치지 못해. 너는 그 불길을 이겨낸 영웅이니까. 강 팀장은 백호를 억지로 불 근처로 몰아넣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촛불부터 시작해 천천히 거리를 좁혀나갔습니다. 백호의 코끝이 떨리고 동공이 심하게 흔들릴 때마다 그는 따뜻한 고기 한 점을 쥐어주며 녀석의 용기를 북돋웠습니다. 옳지, 조금만 더 가보자. 넌 할 수 있어, 백호야. 강 팀장의 진심 어린 응원에 백호는 침을 꿀꺽 삼키며 공포를 향해 발을 내디뎠습니다. 한 걸음, 다시 또 한 걸음. 마침내 백호가 타오르는 모닥불 앞을 당당하게 지나갔을 때 강 팀장은 백호를 꽉 껴안았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어느덧 기쁨의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그래, 이 녀석은 이제 됐다. 과거의 상처에 갇힌 개가 아니라 내일을 구하는 사자가 되었구나. 백호는 강 팀장의 어깨에 얼굴을 비비며 낮게 짖었습니다. 이제 백호의 눈에는 주인에게 버림받은 슬픔 대신 누군가를 돕겠다는 강한 의지가 서리발처럼 날카롭게 서 있었습니다. 그 무렵 양평의 최판석 씨는 새로 산 외제차를 닦으며 기분 좋게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백호를 버리고 나서 사업이 더 잘 풀리는 것만 같았거든요. 역시 그 괴물놈이 재수 없었던 거야. 치워버리길 정말 잘했지. 그는 자신의 탐욕스러운 선택이 어떤 대가로 돌아올지 꿈에도 모른 채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만족해했죠. 하지만 운명의 시간은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강원도 인근 리조트 하늘 위로 심상치 않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죠. 기상청은 수십 년 만의 폭우와 대형 산사태를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백호는 숲속에서 불어오는 눅눅한 흙내음을 맡으며 본능적으로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녀석의 귀가 쫑긋 세워지고 온몸의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됐죠. 백호야, 느낌이 안 좋니? 강 팀장의 물음에 백호는 산 정상을 향해 길게 하울링을 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재앙이 다가오고 있음을 세상에 알리는 경고장 같았지요. 이제 곧 백호의 흉터는 전 국민의 가슴을 울리는 기적의 증표가 될 것입니다. 비정한 주인 최판석이 TV 앞에서 경악하게 될 그날이 머지않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눅눅한 흙내음이 코끝을 찔렀지요. 평화롭던 강원도의 주말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노여움을 품은 듯했죠. 갑자기 하늘에 구멍이 난 것 같았습니다. 양동이로 들이붓는 듯한 폭우였지요. 강 팀장은 창밖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백호야, 날씨가 심상치 않구나. 백호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습니다. 녀석의 귀는 산 쪽을 향해 쫑긋 서 있었죠. 짐승의 본능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거대한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때였습니다. 땅이 울리는 괴상한 진동이 느껴졌지요. 쿠르릉, 콰광하는 천둥보다 큰 소리였습니다. 산사태다. 리조트 쪽이야. 마을 사람들의 비명이 빗줄기를 뚫고 들렸죠. 강 팀장의 무전기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긴급 상황. 매몰자가 다수 발생했다. 구조견팀 즉시 현장으로 출동 바람. 강 팀장은 서둘러 장비를 챙겼습니다. 백호의 몸에 구조견 조끼를 채워주었죠. 주황색 조끼를 입은 백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빛났습니다. 나는 이제 버려진 유기견이 아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영웅이다. 백호는 스스로 다짐하듯 발톱을 세웠습니다.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거대한 흙더미가 리조트를 덮쳤고 무너진 건물 잔해 사이로 비명이 들렸죠. 더 큰 문제는 가스배관이 터진 겁니다.
흙탕물 속에서도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소방관들도 섣불리 진입하지 못했지요. 안에 아이들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안이 약해 장비가 못 들어가요. 사람들의 절망적인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강 팀장이 백호의 줄을 풀었습니다. 백호야, 내가 가야겠다. 부탁한다. 백호는 망설임 없이 진흙탕으로 뛰어들었죠. 화상 입은 다리가 욱신거렸을 텐데도 녀석은 화살처럼 불길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지켜보던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세상에, 저게 좀 보세요. 얼굴이. 세상에, 흉측한 상처가 있는 개네요. 사람들은 처음엔 백호의 외모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곧 그 놀라움은 경탄으로 바뀌었죠. 백호는 뜨거운 열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녀석의 코는 예민하게 생명의 냄새를 쫓았죠. 조금만 기다려. 내가 가고 있어. 나는 불길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아. 하지만 절대로 너희를 혼자 두지 않아. 백호는 3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주인을 구하려다 얼굴이 타버린 그날을요. 공포가 엄습했지만 백호는 멈추지 않았죠. 주인에게 버림받았던 기억이 오히려 백호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고통을 잘 아는 녀석이었기에 저 안에서 떨고 있을 아이들을 외면 못했죠. 백호는 무너진 콘크리트 틈새를 파헤쳤습니다. 발톱이 깨지고 피가 맺혔지만 상관없었죠. 드디어 녀석의 코끝에 어린아이의 희미한 숨결이 닿았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그 현장은 말이죠.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지옥이었어요. 매몰된 건물 잔해 사이로 뜨거운 열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죠. 하지만 우리 백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발톱이 다 깨져서 피가 철철 나는데도 미친 듯이 흙더미를 파헤쳤지요. 마침내 녀석의 코끝이 멈춘 곳은 커다란 콘크리트 판 아래였습니다. 멍멍. 백호는 목이 터져라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에 구조대원들이 달려왔지만 집안이 약해 기계는 쓸 수가 없었죠. 그때였습니다, 여러분. 잔해 틈새에서 아주 가느다란 아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살려주세요. 무서워요. 7살 정도 된 어린 남매였습니다. 아이들은 좁은 틈에 갇힌 채 서로를 안고 벌벌 떨고 있었지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근처 가스관에서 불길이 솟았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구멍 안으로 밀려들자 아이들은 기침을 하며 울부짖었죠. 구조대원들도 열기 때문에 쉽사리 다가가지 못하고 망설일 때 우리 백호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녀석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뜨거운 구멍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연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을 텐데도 아이들의 곁을 지키러 들어간 거죠. 백호는 자신의 넓은 등과 몸으로 아이들을 덮어 불길을 막아냈습니다. 이미 화상 자국이 가득한 그 몸에 다시 뜨거운 불꽃이 튀기 시작했죠.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러웠을까요? 하지만 백호는 신음 한 번 내지 않고 아이들의 얼굴을 핥으며 달랬습니다. 얘들아, 조금만 더 참으렴. 이 아저씨가 너희를 지켜줄게. 나도 불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지만 너희를 두고 혼자 나갈 순 없단다. 백호의 속마음은 그랬을 겁니다. 자신을 버린 주인은 비겁했지만 이 개는 주인의 목숨뿐만 아니라 모르는 아이들의 생명까지 짊어졌죠. 그 시각 집에서 TV를 보던 최판석 씨는 어땠을까요? 그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서 과일을 깎으며 뉴스를 보고 있었죠. 화면에 비친 구조견의 뒷모습을 보며 그는 혀를 차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쯧쯧, 저 괴물 같은 개는 또 뭐야? 얼굴 흉측한 게 꼭 우리 집에서 내쫓았던 그 재수 없는 놈 닮았네. 저런 개한테 세금을 쓰다니 참나. 세상에, 저 입에서 나오는 말 좀 보세요.
자신이 버린 개가 영웅이 된 줄도 모르고 여전히 외모 타령이나 하고 있으니 정말 사람 탈을 쓴 악마가 따로 없죠. 그는 속으로 은근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저 리조트 무너진 거 보니까 보험금이나 두둑이 챙기겠구먼. 나도 저런 거 하나 걸려야 하는데. 타인의 불행을 돈으로 계산하는 그 추악한 속물근성은 여전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백호가 아이들을 지키느라 등에 털이 다 타들어가고 있었는데 말이죠. 마침내 구조대원들이 통로를 뚫고 아이들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아이들이 구급차로 옮겨지는 순간까지 백호는 녀석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녀석의 온몸은 이미 만신창이었고 새로운 화상 자국이 곳곳에 남았죠. 하지만 백호는 아이들이 무사한 걸 보자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 처절하고도 당당한 모습이 현장에 있던 수많은 카메라에 잡혔고 이 소식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검은 연기가 자욱한 구멍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건 다름 아닌 백호였습니다. 녀석의 주황색 구조견 조끼는 이미 불에 타 너덜너덜해졌고 하얗던 발은 진흙과 피로 얼룩졌죠. 하지만 녀석의 등 뒤로 무사히 실종자를 업은 대원이 나오자 현장에 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박수를 쳤습니다. 와, 살았다. 세상에 살았어. 저게 좀 봐. 끝까지 지켰어. 사람들의 환호성 속에서도 백호는 그저 묵묵히 걸었습니다. 9살 난 남자아이가 구급차에 실려가기 직전 백호에게 달려와 목을 껴안았습니다. 강아지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이의 눈물 섞인 인사에 백호는 지친 눈을 깜빡이며 아이의 손등을 한번 하차주었죠. 이 감동적인 장면은 말이죠. 전국으로 생중계되는 뉴스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기고 말았습니다. 화상 입은 천사견, 아이들을 구하다. 얼굴의 흉터는 훈장이었습니다. 인터넷과 TV는 온통 백호 이야기로 도배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전 국민이 백호의 사연에 울었고 청와대에서는 대통령 표창까지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게다가 백호 앞으로 쏟아지는 후원금과 사료 광고 제의만 해도 수억 원대에 달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자, 이제 이 소식을 들은 우리 최판석 씨의 반응이 궁금하시죠? 양평 저택에서 소파를 긁으며 배 아파하던 최 씨의 눈이 TV 화면을 보더니 갑자기 뒤집혔습니다. 화면에 잡힌 백호의 왼쪽 얼굴, 그 특이한 화상 자국을 본 것이죠. 아니, 저거. 최 씨가 들고 있던 위스키 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이 났습니다. 놀라서 그런 거냐고요? 아니요. 그는 지금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지금 말이죠. 자신이 버린 개에 대한 미안함이 아니라 돈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처럼 돌아갑니다. 세상에, 저게 돈이 얼마야? 후원금이 수억에 광고가 줄을 서? 저거 원래 내 거잖아. 내 집게라고. 내가 저 흉물놈 먹여 살린 게 얼마인데. 최 씨는 벌떡 일어나 변호사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박 변호사. 당장 와. 내가 잃어버린 개를 찾았어. 아니, 도둑 맞은 거지. 아주 비싼 개야. 그는 뻔뻔하게도 자신의 범죄를 분실로 위장할 음모를 꾸밉니다. 입으로는 가족이라 말하면서도 눈으로는 통장의 숫자를 계산하는 저 추악한 속물적인 눈빛을 좀 보세요. 최 씨는 거울 앞에서 연습까지 합니다. 백호야, 아빠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니? 억지로 눈물까지 짜내는 그 모습이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징그럽습니다. 백호가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 때 그는 버린 개가 죽기만을 바랐으면서 이제 돈이 된다니 주인 행세를 하려 합니다. 폭우가 그친 강원도의 평화는 이제
최판석이라는 인간의 탐욕으로 다시 한번 흔들리려 하고 있습니다. 과연 백호는 저 괴물 같은 주인에게 다시 끌려가게 될까요? 이제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됩니다.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온 나라가 백호의 이야기로 떠들썩할 때 가장 바쁘게 움직인 건 최판석 씨였습니다. 그는 최고급 세단을 끌고 나타났지요. 번쩍이는 정장에 금태 안경까지 쓰고 강 팀장의 구조센터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카메라들이 돌고 있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훔치기 시작했죠. 아이고, 내 새끼, 백호야. 애비가 너를 얼마나 찾아 헤맸는데. 그는 센터 입구에서 통곡을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아주 처절하게 악어의 눈물을 흘렸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의 속은 어땠을까요? 그는 울면서도 곁눈질로 계산 중입니다. 기자들이 이렇게나 많이 왔어? 그래, 여기서 제대로 연기를 해야지. 적의 몸값이 지금 최소 2억이라는데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내 걸로 만들 거야. 그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센터 직원들이 당황해서 막아서자 최 씨는 대동한 변호사를 앞세웠지요. 이보세요. 이 개는 제 소유입니다. 산책 중에 잃어버리고 밤잠을 설쳤어요. 남의 귀한 가족을 왜 안 돌려주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센터 안을 쩌렁쩌렁 울렸죠. 강 팀장이 기가 막힌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당신 그날 빗속에 백호를 버리지 않았습니까? 강 팀장의 일침에 최 씨는 눈을 부라렸죠. 버리다니.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나는 단지 잠시 놓친 것뿐이야. 내 물건 내놓으라는데 무슨 말이 많아. 그는 이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에게 돈 봉투를 툭 던지며 말했죠. 자, 이거 먹고 당장 내게 데려와. 유명해졌다고 욕심 부리는 거 다 알아. 그의 아나무인 격인 태도에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백호는 견사 안에서 그 목소리를 듣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지옥으로 끌려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녀석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지요. 최 씨의 입가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법대로 하면 무조건 주인인 내가 이기지. 저 돈덩어리를 절대로 놓칠 순 없어. 그의 탐욕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정말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이럴까요? 최판석 씨의 연기는 갈수록 가관입니다.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자 그는 아예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합니다. 내가 우리 백호를 잃어버리고 나서 밥 한 숟갈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제발 우리 가족을 돌려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애처롭기 그지없지만 그 눈동자는 아주 바쁘게 구르고 있죠. 그래, 카메라가 아주 잘 찍고 있군. 내일 신문 일면은 무조건 내 차지야. 사람들은 이 불쌍한 주인을 동정하겠지. 그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 팀장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에게 보낼 순 없습니다. 백호는 당신을 보고 떨고 있어요. 강 팀장의 외침에 최 씨는 벌떡 일어나 눈을 부라리며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이봐요. 당신이 뭔데 내 재산권을 침해해? 이게 몸값이 지금 얼마인지 알아? 후원금에 광고료까지 다 합치면 수억 원이 넘는다고 소문이 파다해. 그거 다 내 거야. 내 집에서 나간 개니까. 세상에 결국 본색이 튀어나오고 말았죠. 가족이라더니 결국 몸값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비서에게 가방을 열게 했습니다. 그 안에는 빳빳한 5만 원권 뭉치가 가득 들어 있어 사람들의 눈을 멀게 했죠. 자,
이거면 됐지? 수고비 넉넉히 넣었어. 당장 저 괴물. 아니, 우리 백호 내놔. 그는 무심결에 백호를 괴물이라 부를 뻔했죠. 그의 머릿속은 온통 돈 계산뿐이었습니다. 이 돈이면 강남 아파트 평수 늘리겠어. 그 흉측한 얼굴이 돈이 될 줄이야. 진작에 얼굴을 더 찢어 놓을 걸 그랬나? 참으로 끔찍하고 추악한 생각이었습니다. 백호는 견사구석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앞발로 귀를 꼭 막고 있었습니다. 그 비오던 날의 차가운 유기 사건이 다시금 백호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었죠. 안 돼. 다시 저 사람한테 가기 싫어. 저 차가운 트렁크에 갇히기 싫어. 백호의 눈에선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의 돈 자랑에 눈살을 찌푸리면서도 법적인 소유권 앞에서는 무기력했지요. 그때였습니다, 여러분. 군중 속에서 한 젊은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청초한 외모에 서늘한 눈빛을 가진 그녀, 바로 최판석 씨의 외동딸 지수였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증오하듯 쳐다보고 있었죠. 최 씨는 딸을 보자 반갑게 소리쳤습니다. 지수야, 너도 잘 왔다. 빨리 말해라. 이 개가 우리 집 개였다고 증언해. 그러면 그 돈 절반은 내 통장에 넣어주마. 딸에게까지 돈으로 거래를 제안하는 저 비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좀 보세요. 지수는 입술을 꽉 깨물고 한 걸음 다가왔죠. 그녀의 가방 안에는 무언가 들어 있었습니다. 최 씨는 승리를 확신하며 비열하게 웃었죠. 그래, 자식놈도 돈 앞엔 장사 없지. 이제 백호는 다시 내 손안에 들어온다. 현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기자들은 특종을 예감하며 달려들었죠. 하지만 지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향한 슬픔이 아니라 말 못하는 짐승을 향한 미안함이었지요. 이제 곧 저 뻔뻔한 노신의 가면이 천하의 만인 앞에서 벗겨질 차례입니다. 지수는 천천히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빠, 정말 끝까지 이럴 거야? 그녀의 낮은 목소리가 현장을 얼렸습니다. 지수의 떨리는 손이 휴대폰 화면을 눌렀습니다. 동시에 센터 앞 대형 모니터와 수십 대의 카메라 렌즈 위로 그날 밤의 진실이 흘러나왔죠. 세찬 빗소리와 함께 울려 퍼진 건 우리가 알던 인자한 최 회장의 날카롭고 비열한 음성이었습니다. 이 괴물 같은 놈아, 내려. 너 때문에 내 공장이 불타고 내 인생이 꼬인 거야. 알아? 영상 속 최 씨는 빗속에서 백호를 발로 걷어차고 있었죠. 살려달라 매달리는 백호를 떼어내고 가속 페달을 밟는 그의 얼굴엔 일말의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너 같은 건 죽어도 싸. 비명처럼 내뱉은 그 마지막 말이 현장에 모인 모두의 귓가에 천둥 소리처럼 박혔습니다. 세상에나 여러분 보셨나요? 그렇게 자상한 주인인 척하더니 알고 보니 짐승보다 못한 악마였죠. 최 씨의 얼굴은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지금 말이죠. 어떻게든 빠져나갈 국리뿐입니다. 아니, 저게 왜 저기에 있어? 분명히 다 지웠다고 생각했는데. 내 돈, 내 수억 원이 날아간다. 그는 당황해서 딸의 어깨를 잡고 미친 듯이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지수야, 너 미쳤니? 이게 뭐야? 당장 꺼. 저거 조작된 거야. 너도 돈 싫어? 우리 집 망하게 할래? 그는 끝까지 돈 걱정뿐입니다. 지수는 아버지의 손을 더럽다는 듯 거칠게 뿌리쳤죠. 아빠 아니. 최판석 씨, 당신은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자기를 구한 아이한테 그런 짓을 하고 다시 돈을 탐내? 지수의 목소리가 떨리며 터져나왔습니다. 오늘부로 당신이랑 나 남이야. 내 인생에서 당신 같은 괴물은 이제 지워버릴 테니까
그렇게 알아. 딸의 절연 선언이 떨어지자마자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죠. 기자들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최 씨의 얼굴에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최 회장님, 유기하신 게 맞습니까? 생명의 은인을 버리고 돈 때문에 오셨나요? 한 말씀 해주시죠. 대중을 속인 겁니까? 최 씨는 변호사 뒤로 숨으며 가방으로 얼굴을 가리기 급급했죠. 그는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다 왔는데, 다 내 손안에 있었는데, 저 쓸모없는 딸년이 일을 망쳤어. 내 돈, 내 명예, 내 인생 어떻게. 끝까지 반성은커녕 남 탓만 하는 저 비뚤어진 속마음 좀 보세요. 그때 센터 문이 천천히 열리며 백호가 강 팀장과 함께 걸어 나왔습니다. 백호는 자신을 버렸던 주인을 아주 오랫동안 가만히 응시했죠. 복수를 하려는 걸까요? 아니요. 백호의 눈에는 분노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아닌 먼지를 보듯 차갑고도 무심한 시선이었지요. 최 씨는 백호와 눈이 마주치자 자기도 모르게 뒤로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저 괴물이 나를 본다. 그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죠. 자신의 죄악이 거울처럼 반사되어 스스로를 찌르고 있었던 겁니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카메라 앞에서 최 판석은 그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양심을 판 대가는 자식에게 버림받고 세상에 낙인 찍히는 가장 비참한 몰락이었습니다. 빗방울이 다시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죠. 마치 그날 밤 백호가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려는 하늘의 위로처럼요. 모든 진실이 밝혀진 그날 이후 최판석 씨의 화려했던 세상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양평 저택 앞은 연일 몰려드는 취재진과 시민들로 가득했지요. 동물을 학대한 비정한 기업가, 국민 영웅 백호를 돌려내라. 성난 민심의 파도는 높았습니다. 최 씨는 커튼을 꽁꽁 닫아 걸고 어두운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죠. 그의 머릿속은 온통 억울함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없나. 그때 그냥 산에서 죽게 둘걸. 괜히 살려둬서 이 사달이나. 그는 여전히 백호를 살려준 게 자신의 최대 실수라 믿었습니다. 반성은커녕 딸 지수를 향해 이빨을 갈며 저주를 퍼부었지요. 제 애비를 전국에 망신줘? 돈 한 푼 없이 쫓아내야겠어. 하지만 최 씨의 계획과는 달리 상황은 더 나쁘게 흘러갔습니다. 그의 비정한 과거가 알려지자마자 진행하던 사업은 줄줄이 끊겼고 세무조사와 소송이 시작됐지요. 그 많던 재산은 순식간에 변호사 비용으로 녹아내렸습니다. 반면 우리 백호는 어땠을까요? 강 팀장과 지수의 보살핌 속에 화상 입은 몸을 회복해 나갔지요. 전국에서 보내온 응원의 편지가 구조센터 마당에 쌓였습니다. 백호는 이제 더 이상 트렁크가 아닌 따뜻한 햇살 아래 누워 졸았습니다. 녀석의 눈빛은 비로소 평화롭고 깊은 호수처럼 맑아졌답니다. 지수는 아버지의 집을 정리하고 그 돈을 정보센터에 기부했죠. 최 씨는 그 소식을 듣고는 뒷목을 잡으며 쓰러지고 말았죠. 내 돈, 내 피 같은 돈.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백호의 상처나 딸의 눈물보다 통장의 숫자를 더 아까워했지요. 인간의 욕심이 눈을 가리면 보석을 쓰레기로 보는 법입니다. 백호를 버렸던 그 산골처럼 최 씨의 마음은 황폐해졌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도 고소한 인과응보의 시작이 아닐 수 없죠. 그 화려했던 양평 저택도 결국 경매로 넘어가고 말았지요. 최 씨는 이제 도시 변두리에 좁고 낡은 단칸방으로 밀려났습니다. 한때는 금칠한 의자에 앉아 산의 진미를 즐기던 그였지만 이제는
편의점 도시락 하나로 끼니를 때우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건 그의 텅 빈 통장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찾지 않는다는 지독한 고독이 그를 덮친 것이죠. 최 씨는 매일 밤 술에 취해 낡은 TV를 켜고 백호를 찾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백호의 모습에 그는 혼잣말로 욕설을 퍼붓지요. 저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그때 확실히 숨통을 끊었어야 했는데. 내 돈 2억 원을 가로챈 도둑놈들. 그는 여전히 백호를 생명이 아닌 돈뭉치로만 여기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잔인한 행동보다 잃어버린 재산이 더 아까운 것이죠. 이 얼마나 추악한 집착입니까? 한편 백호는 이제 더 이상 아픈 과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지수 씨는 매일 센터를 찾아와 백호의 흉터 위에 입을 맞췄죠. 백호야, 우리 이제 행복하자. 아빠가 준 상처는 다 잊어버려. 지수의 따뜻한 눈물방울이 백호의 일그러진 얼굴을 적시면 백호는 꼬리를 살랑거리며 그녀의 손을 다정하게 하찼습니다. 백호는 이제 어린이 병원에서 아이들의 상처를 어루만집니다. 자신과 닮은 흉터를 가진 아이들에게 백호는 침묵으로 희망을 전했지요. 나도 이렇게 견뎌냈단다. 너희도 분명 다시 웃을 수 있어. 말은 못해도 백호의 눈빛은 세상 그 어떤 위로보다 깊었습니다. 최 씨는 그런 백호의 소식을 신문 구석에서 읽으며 분노합니다. 저런 짐승도 대접을 받는데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해? 그는 끝까지 하늘을 원망하며 자신의 방에 스스로를 가뒀습니다. 인간으로서의 품격과 양심을 돈과 바꾼 사람의 최후는 이토록 시리고 처량한 법이지요. 이제 이야기는 그 비극의 끝과 백호의 찬란한 내일을 향해 갑니다. 세월은 유난히도 빠르게 흘러 어느덧 또다시 겨울이 왔습니다. 강원도 산골의 매서운 바람은 죄지은 자의 살을 애는 듯했죠. 최판석 씨는 이제 낡은 외투 한 벌로 겨울 추위를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그의 단칸방 창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도 무심하기만 합니다. 어느 날 밤 최 씨는 꿈을 꾸었습니다. 불길이 치솟던 그 가구 공장에서 자신을 깨우던 백호의 젖은 코끝과 자신을 밖으로 끌어내던 뜨거운 숨결. 꿈속에서도 그는 백호를 발로 차며 비명을 지르다 소스라쳐 깨어났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게 다 뭐야? 그는 텅 빈 방 안에서 홀로 중얼거렸죠. 그의 속마음은 여전히 도끼로 가득합니다. 그때 그 공장에서 그냥 타 죽을 걸. 아니, 저 개놈을 그때 죽였어야 했어. 그랬으면 내 돈도 명예도 다 지켰을 텐데. 죽음이 코앞에 닥친 순간에도 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백호에게 화풀이할 생각뿐이었습니다. 세상에 저런 인간이 또 있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기 짝이 없었죠. 심장 근처가 찌릿하게 아파와도 그를 위해 약 한 알 챙겨줄 사람도 물 한 잔 떠다 줄 가족도 없었습니다. 그가 평생 그토록 사랑했던 돈은 이미 다른 사람의 주머니로 들어갔고 그가 귀하게 여겼던 화려한 인맥들은 그를 비웃으며 등을 돌린 지 오래였죠. 그때였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렸죠. 백호를 버리던 그날 밤과 똑같은 차갑고도 비정한 빗줄기였습니다. 최 씨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멀리 도시의 화려한 네온사인 사이로 백호의 얼굴이 크게 박힌 전광판이 보였죠. 유기견 구조 캠페인 영웅 백호와 함께 백호는 이제 온 세상의 사랑을 받으며 가장 고귀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실성한 듯 웃었죠. 하하, 저 개놈은 영웅이고 이 최판석이는 쓰레기통 신세라니. 그는 억울함에 가슴을 쥐어뜯었지만
그것이 바로 자신이 뿌린 씨앗임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기억 속에는 자신을 버리고 가던 딸의 차가운 눈과 자신을 무심하게 바라보던 백호의 눈이 교차하며 끝없는 어둠으로 변했습니다. 결국 그는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방에서 쓸쓸히 생의 마지막 숨을 내뱉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끝까지 버리지 못한 가짜 금박이 입혀진 명함 한 장이 구겨진 채 쥐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 우리의 영웅 백호는 어떨까요? 백호는 이제 지수 씨의 넓은 마당에서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달리고 있습니다. 화상 입은 얼굴은 여전히 그대로지만 이제 사람들은 그 흉터를 볼 때마다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하곤 합니다. 백호야, 오늘도 수고 많았어. 지수 씨가 다정하게 백호를 안아주면 백호는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표정으로 그녀의 어깨에 고개를 묻습니다. 이제 녀석의 기억 속에서 비 내리던 산길의 악몽은 지워졌습니다. 대신 사랑받는 기억과 누군가를 구한 긍지만이 가득 채워지고 있었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말합니다. 인간의 욕심은 결국 자신을 태우지만 짐승의 순수한 희생은 세상을 밝힌다고요. 양평의 그 화려했던 저택은 사라졌어도 백호가 보여준 그 뜨거운 사랑의 기적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가슴에 남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어떤 씨앗을 심으셨나요? 최판석처럼 욕심의 씨앗을 심었나요? 아니면 백호처럼 희생의 씨앗을 심었나요?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라는 옛말은 오늘도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백호의 행복한 꼬리짓을 떠올리며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볕이 들길 바랍니다.